네, 반갑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의 기출문제를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의 11번째 테마가 지구단위계획이죠. 지구단위계획은 우리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이거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이 지구단위계획은 행정청이 만들어주는 세부 개발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단위계획은 어떤 상세한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규제는 적용하지 않고 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것들, 건축물의 종류, 이런 건축 제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이용, 기반시설의 배치 이런 것들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정해서 지구단위 계획대로 개발 사업을 유도하는 것, 이게 바로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자, 일단 문제를 보시면 1번 문제가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자, 도시의 공간구조. 자, 보세요. 도시의 공간구조는 도시 전체를 어떤 식으로 공간을 나눌 건지, 이거는 우리 예전에 세 번째 테마에서 배웠던 도시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입니다. 우리 도시 기본계획에는 도시의 공간구조, 뭐 인구 배분 이런 것들은 지구단위 계획 같은 상세한 계획이 아니라 도시 전체에 대해서 만드는 도시 기본계획에 들어갈 사항이죠. 그 다음에 이 지구단위 계획은 특정 지역에다가 만들어서 그 지역에 어떤 식으로 기반시설을 배치할 건지, 건축물의 뭐 최저나 최고 높이 같은 거, 건축물의 용도 제한 같은 건축물의 종류 제한, 이게 종류 제한, 건축 제한하고 같은 말입니다. 건폐율 용적률을 건물을 지을 때 몇 퍼센트로 할 건지, 기존에 있는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하지 않고 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한 건폐율 용적률 같은 것들 높이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이 요거 1번으로 보셨고, 참고로 보시면 자,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먼저 봐야 될 것은 이런 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는 세부적으로 개발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용도 지역의 명칭을 세분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기존의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이름을 세분 변경할 수 있는데, 자, 주의사항은 용도 지역의 이름을 변경할 때 주거지역은 주거지역 안에서만 바꿔야 되고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안에서만 바꿔야 됩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뭐 2종 일반 주거지역을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거는 맞습니다. 1번 내용으로 주거지역 안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뭐 준주거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구단위 계획 내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린 겁니다. 이거 좀 하나 좀 특별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1번 내용을 정해서 용도지역의 이름을 세분도 할 수 있고 변경도 할 수 있는데, 주거는 주거지역 내에서만 바꿔야 됩니다. 상업은 상업지역 내에서, 공업은 공업지역 내에서, 녹지는 녹지지역 내에서만 이렇게 용도지역 명칭을 세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여기 분홍색 표시가 뭔가요?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중에서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같은 건축물의 종류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저 최고한 등은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 때 필수적으로 들어갈 사항 이 두 가지 항목입니다. 자, 그 밖에 이제 건축물의 배치 형태, 건축물의 건축선, 환경계획, 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임의적 사항입니다. 하얀색으로 표현된 것들은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것, 자, 분홍색으로 표시된 것은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거 가지고 또 시험 문제를 낼 겁니다. 자, 제가 설명한 거는 1번 같은 것도 기출문제 한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내용으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되는 것을, 자,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같은 종류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 최고한 등은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자, 반면에 건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환경 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 같은 것들도 지구단위 계획 내용인데 이런 것들은 임의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구분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자, 지구단위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요건 이제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이렇게 혼합해서 문제를 낸 건데, 자, 보시면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장소니까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도시지역에서도 정할 수 있고 도시지역 외지역도 정할 수 있으니까 1번 지문은 맞다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지역 외지역도 이 조건이 맞으면 세 가지 방법에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거 맞죠?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결정을 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맞고, 또 말을 좀 바꿔서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관광특구는 신규 개발지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도시지역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자, 4번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면 자, 이렇게 비도시 지역인 관리지역 중에서 이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면 위치 요건이 맞으므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이제 기본 이론 할 때 이거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앞에가 농림지역,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이 있으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정한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가 있는 위치 요건이 맞는 것입니다. 자, 5번 택지개발지구면 신규개발지입니다. 자, 이런 신규개발지 전부나 일부를 범위를 잡아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가 있으므로 여기서 5번 지문 자체가 잘못됐네요. 정답이고 5번으로 보고 간단하게 해설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흐름은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도시지역에서 정할 수가 있는데 도시지역에서는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주로 이게 신규 개발지들입니다. 여기 용도지구부터 뭐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아까 우리 문제 나왔던 택지개발지구, 관광특구 이런데 자, 이런 신규 개발지 전부나 일부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가 있고요. 추가로 이렇게 개발장구역이나 도시자연, 시가화나 공원이 해제되는 구역, 녹지가 주거, 녹지가 상업, 녹지가 공업으로 변경되는 지역도 이게 신규 개발지로 볼 수 있으므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지역에서는 일단 지정할 수 있다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가 있는데 그건 뒤에 가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도시지역에서는 이렇게 대표적으로 1번부터 요 뒤에 뭐 9번까지가 있고 뭐 추가적으로 더 있는데 일단 요 9번까지 이렇게 딱 잘라서 요런 지역들이 주로 신규 개발지니까 신규 개발지의 전부나 일부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 택지 개발지구면 신규 개발지니까 뭐 전부나 일부를 범위를 잡아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택지 개발지구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요 4번에 대한 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번. 자, 4번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도시지역, 외지지역, 도시지역 바깥으로 나가면 여기 뭐 농림지역도 있고 자연환경보존지역도 있고 관리지역 같은 땅이 있는데 이 관리지역 같은데 농림지역의 자연환경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번호를 잘 보세요. 자, 도시지역이 여기고 여기 관리지역, 나머지는 농림,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인데 여기 첫 번째 양가로 1번의 방법, 양가로 2번의 방법, 양가로 3번 같은 방법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도시지역 바깥의 비도시지역에서. 자, 특히 여기 지금 양가로 1번 같은 케이스는 뭐냐면 계획관리지역, 자, 이제 관리지역에 가서 여기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누고 나서 요 계획관리지역을 절반 이상 포함시키고 100분의 50 이상 요 네모 안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하는데 요 계획관리지역 땅이 100분의 50 이상 전체 네모에 절반 이상 들어가고 그 밖에 뭐 나머지 요건, 면적 요건 이런 거, 기반시설 요건, 자연환경 요건 이런 것들이 모두 맞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 자, 이 두 번째 케이스는 관리지역이나 뭐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같은 비도시지역에다가 이 빨간색으로 개발진흥지구를 정하고 여기 보시면 이 비도시지역 땅에 관리지역이든 농림이든 자연환경이든 이런 땅에다가 이 빨간색으로 먼저 개발진흥지구를 정하고 그런 다음에 추가적으로 위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빨간색의 개발진흥지구가 이 세 분이 되죠. 세 분. 우리 예전에 개발진흥지구는 주, 산, 관복, 특으로 세 분 됐습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두 개 이상을 섞어서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라는 게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이 포함된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자, 위치가 계획관리지역에만 있어야 됩니다. 계획관리지역. 이 계획관리지역 땅 안에서만 한정하여 여기다가 이 특복주, 특정 복합 주거개발진흥지구를 정한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가능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보십시오. 이 계획관리지역 땅 말고 농림지역에다가 농림지역에 주거개발진흥지구를 정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다고 그러시면 그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한 걸 이해하셨으면 자, 왜냐하면 이 개발진흥지구가 앞에 이 개발진흥지구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개발진흥지구인데 자, 밑에 땅 자체가 자, 어떤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존지역에다가 정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정
복합 주거개발지능지구는 요 세 개는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정하고 그 위에 파란색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고, 근데 이제 아까 우리 문제 나왔던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있습니다. 이 주거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복합은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는 위치가 화살표를 딱 긋고 위치가 농림 생산관리 계획관리니까 농림지역도 되고 위치가 생산관리도 되고 계획관리지역 같이 위치를 넓게 인정하고, 관광 휴양개발지구는 도시지역 외의지역, 도시지역 외의지역이니까 이 전체를 다 위치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제일 넓게 인정하는 게 이 관광 휴양개발지능지구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기본 이론을 할 때도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이 비도시지역, 관리지역이나 농림이나 자연환경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하는 방법이 이 첫 번째 양가로 1번의 방법, 양가로 2번의 방법, 양가로 3번의 방법이 있고, 양가로 3번은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 2번 케이스가 제일 시험 문제도 중요합니다. 이번 케이스를 잘 보셨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하는 방법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 보시면 여기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니까 아까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는 앞에가 농림지역,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등을 모두 위치로 인정하기 때문에 위치가 잘 맞았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맞는 지문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요거 우리가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유산 이렇게 유산을 받아서 우리 이제 부모님한테 유산 같은 거 받죠. 자제분들이 유산 받아서 농촌 가서 살자고 만든 개가 있다. 이렇게 유산 농생개 이렇게 제가 기본 이론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거 암기하실 때 자, 유산을 받아서 산업유통이니까 유자와 산자를 뽑아서 유산 농생개 이렇게. 자, 이거 뭔가요? 특복주 이렇게 특복주 그러니까 주자로 이렇게 끝나니까 이게 술 이름 같으네요. 특복주라는 술 먹으려고 만든 개가 있다. 이렇게 특복주개 유산 농생개 이렇게 관광 휴양은 도시적 외의지역으로 전체를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좀 한번 암기를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특복주는 계획관리지역에만 있어야 된다. 특복주개 유산 농생개 이렇게 유산 받아서 농촌 가서 살자고 만든 계모임이 있다. 이렇게 특복주라는 술 먹으려고 만든 계모임도 있고 관광휴양은 도시적 외의지역으로 이제 좀 있으면 우리 봄이 옵니다. 봄이 오면 또 꽃이 좀 피고 아름다운 꽃구경도 하면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서 요거 아까 2번 문제를 좀 해설했습니다. 2번 문제가 은근히 어려운 겁니다. 이 문제가. 여기 보시면 4번 같은 거 이런 것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취락지구는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용도지구 중에서 개발사업을 도와주는 용도지구, 뭐 취락지구나 개발진흥지구 이런 데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질문 틀렸습니다. 자, 아까 우리 좀 전에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 도시지역에서 정할 수 있는 곳 1번 용도지구부터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관광특구, 그 밖에 개발제한, 도시자연, 시가화나 공원이 해제되는 구역, 그 다음에 9번 같은 것도 있었는데 아까 1번에 여기 용도지구면 여기 취락지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개발사업이 가능한 용도지구, 취락지구에다가 정부나 일부의 범위를 잡아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가 있는 것 맞습니다. 자, 2번 질문은 택지개발 사업이 끝나고 5년이 지나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 이건 좀 이상한데 이 질문이 원문이 뭐냐면 택지개발 구역에서 사업이 끝나고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 지구 같은 데서 자,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나면 그때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의무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지구단위 계획 을 의무 수립하는 게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곳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자, 앞에 표현에서 택지개발 구역에서 사업이 끝나고 자 5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나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된다. 이 부분이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곳인데 자, 표현 자체가 지구단위 계획을 의무 수립하는 게 아닙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 사업이 끝나고 5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나야지만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로 바뀔 겁니다. 해설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목욕장을 불허하고 있다. 자, 이건 지구단위 계획 내용 중에서 아까 우리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 중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입니다. 이게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안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목욕장 같은 것들을 우리 일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목욕장을 불허하면 그 해당되는 땅의 용도 지역이 일반 상업적이라도 목욕장을 건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됩니다.
자, 이게 지구단위 계획 내용 중에서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같은 것들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기 전에 우리가 일반 상업지역이 돼 있어. 원래 일반 상업지역이면 이 목욕장 같은 사우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 별도로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목욕장 같은 것들을 불허하면 그러면 목욕장을 건축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까 지구단위 계획 내용으로 그런 거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자, 도시개발사업에서 실시계획을 작성을 하면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는데 자, 지금 이거는 좀 틀린 게 뭐냐면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고시까지 해야 됩니다. 고시. 자, 이건 도시개발법에 있는 지문인데 사실 이 지문은 이게 국토계획법이 아니라 도시개발법 지문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실시계획을 작성 고시까지 했을 때 고시가 빠지면 안 됩니다.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고시하면 그때 지구단위 계획이 자동적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자, 5번 질문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고시자가 빠져가지고 틀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3번, 4번에 대한 해설 한번 좀 봐야 됩니다. 자, 3번, 4번은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으로 갑니다. 지구단위 계획 내용. 자, 아까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을 보시면 1번 내용 같은 경우도 있고 여기 3번과 5번 같은 것들도 유심히 봐야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의 1번 내용으로 용도지역의 이름을 세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자, 이때 주의할 점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안에서만 변경할 수 있고 상업이면 상업지역 안에서만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에서 그 지문 자체를 우리가 맞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왜? 주거지역 내에서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1번 내용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 이렇게 주거지역 안에서 용도지역 이름을 세분도 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으니까 아까 그 문제에서 4번 지문은 맞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 내용 중에 3번과 5번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건축물의 용도 제한입니다. 이게 건축물의 종류 제한, 다른 말로 건축물의 건축 제한이므로 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목욕장 같은 것들을 용도 제한으로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기 전에 원래 땅이 용도지역의 일반 상업지역이라도 이 목욕장을 여기서 용도 제한으로 금지시키면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더 우선하는 규제이기 때문에 기존의 용도지역보다. 문제로 다시 오시면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좀 봐야 됩니다. 자, 목욕장을 불허하고 있을 때는 해당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원래가 일반 상업지역이라도 여기 아까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걸려서 목욕장을 건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가 있어요. 주거지역 내에서 바꾸는 거니까. 자, 5번 질문은 실시계획을 작성 고시까지 했을 때 지구단위 계획이 자동적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취락지구는 용도지구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자, 5번은 도시지역에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지정하여야 한다가 있는데 자, 택지개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나면 지구단위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게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 질문은 이 도시지역에서 지정할 수 있는 곳도 있지만 지정을 하여야 하는 곳도 있었죠. 다음의 주에서는 도시지역 안에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정하여야 한다인데 이렇게 하여야 한다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다 끝나고 10년이 지나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자, 시가와나 공원이 해제가 되는데 해제되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녹지가 주거, 상업, 공업으로 변경되면서 변경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이때는 지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정하여야 한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태기가 사업하려고 10년, 시공이 해제 30만, 녹주, 변경 30만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요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역에서는 지정할 수 있다가 있고 지정하여야 한다 두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 그런 내용들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문제. 자,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 계획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자, 국토계획법에서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것. 자, 이거 기반시설의 배치,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높이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같은 것들은 이거 아까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고 건축물의 용도 제한 같은 건축 제한, 건축물의 높이, 건폐율 용적률은 지구단위 계획에 필수적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데 이 건축선 이런 것들,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이런 것들은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임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니까 정답을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보신 거랑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분홍색 같은 것들이 지구단위 계획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사항이고,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환경 경관 계획, 교통 처리 계획 같은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5번 문제. 자,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주택법상 대지조성 사업지구면, 자, 이게 대지조성 사업지구도 아까 신규개발지, 도시지역에서 신규개발지이기 때문에 지정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지조성 사업지구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다기 때문에 전부에 대해서는 정할 수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또 대지조성 사업지구도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는 신규 개발지이므로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은 도시관리계획으로 하여야 하나 지구단위 계획 결정은 그러하지 않다가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둘 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요 뒷부분 잘못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자,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지역 아니더라도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나가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으니까 이 3번 질문이 맞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 4번. 자,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지정된 20만 제곱미터의 도시개발구역이면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나면 지정하여야 한다. 자, 이게 뭡니까?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우리 앞에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정택이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 완료 10년이 지난 지역이니까 이 10년이 지난 지역은 맞는데 도시개발구역은 틀렸죠. 면적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가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나면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5번 질문은 도시지역 내에서 자, 이게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주면 건폐율은 원래 적용되는 거에 150%, 용적률은 원래 적용되는 거에 200%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으니까 200%가 원래 적용되는 그 용도지역의 1.5배인 150%로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용적률이면 200%가 맞는데 건폐율은 150% 이내라고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5번 질문 잘못됐고 정답은 3번이 맞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4번에 대한 해설은 요겁니다. 자, 도시지역에서는 우리 앞에서 봤듯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는 신규 개발지가 있었고 또 도시지역에서는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의무가 있었는데 자, 정택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은 안 들어갑니다.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지역들 또 시가화나 공원에서 해제가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안 들어가고 도시자연공원구역도 안 들어가고 시가화나 공원이 해제가 되면서 면적이 30만 이상 그 다음에 녹지가 주거, 녹지가 상업, 녹지가 공업으로 변경되면서 변경 면적이 30만 이상이라는 조건을 맞추면 지정하여야 한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5번 질문에 대한 해설은 요겁니다. 자, 우리가 도시지역이든 도시적 외의지역이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가 되는데 그 완화되는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 최대 한도가 얼마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서 완화되는 건폐율 용적률은 원래 적용되는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도시적 외의지역 같은 경우도 원래 적용되는 용도지역이나 아니면 개발지능지구 같은 것들을 정해서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의 원래 숫자에 건폐율은 150%, 용적률 200%니까 이거 같네요. 요거 이내이기 때문에 초과할 수 없다는 같은 의미로 해석하셔서 자, 도시적이든 비도시적이든 원래 적용되는 용도지역, 원래 적용되는 용도지역이나 개발지능지구에 자, 건폐율은 원래 숫자의 1.5배, 용적률은 2배, 이 2배입니다. 이게 200%니까 그거를 초과할 수 없다. 요거 이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아까 5번에 대한 해설을 요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폐율을 200%로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구역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자, 주민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가서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같은 것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자, 사실 이제 우리가 네 번째 테마에서 도시관리계획 파트를 배울 때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한테 가서 제안을 할 수 있는 거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라든가 변경 같은 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우리 예전에 배웠던 내용하고 이렇게 섞어서 문제를 낸 겁니다. 자,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구역이다. 자, 우리 앞에서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는 곳에서 개발 제한, 도시자연, 시가화나 공원이 해제되는 구역, 이런 지역에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면 해당 지역의 전부나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로 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맞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되면서 규제가 풀리기 때문에 신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체계적 개발 관리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 정할 수 있는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 개발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가 됐으니까. 3번. 시장문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시장문수 본인이 직접 결정한다. 이것도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 할 때 예전에 4번째 테마에서 배우신 겁니다. 4번.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나왔습니다. 우리 기준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이 기준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장관하고 협의해서 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 기준을 정해서 전국에 있는 도시의 장들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이제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이렇게 기준자 붙은 것들은 거의 대부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4번이 틀렸네요. 5번이 비도시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다가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에 용도지구가 있었는데 용도지구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규제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이걸 폐지하고 용도지구 행위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방법입니다. 아까 우리 봤던 그림에서 도시지역 바깥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양가로 1번의 방법, 양가로 2번처럼 요 개발진흥지구의 위치를 맞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씌우는 방법도 있었고, 요 세 번째 방법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이렇게 아까 이거 비도시 지역에 있는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 행위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한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비도시 지역에서는 이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시험 문제고 특히 양가로 2번 같은 경우는 이 개발진흥지구의 위치 요건을 잘 맞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우리 국토계획부에서 제일 난이도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 도시지역에서는 지정할 수 있는 신규개발지 지정을 해야 하는 것도 있었고 비도시역 같은 관리 농림 자연은 이 세 가지 방법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로 오시면 정답은 4번으로 봐야 되겠죠.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거니까요. 제가 좀 설명한 거를 좀 이해를 못하시면 조금 더 이런 공부를 하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7번 문제. 7번 문제는 이제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완화를 할 때 건폐율 용적률도 완화할 수 있고 건물의 높이도 완화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주차장법상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데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일단 정답부터 말하면 이게 10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 한옥마을 보존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한옥마을이면 자동차가 들어가지 않고 자동차를 이제 이 한옥마을 바깥에다가 이렇게 주차시켜 놓고 이제 걸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이제 건물을 짓고 건물 안에다가 주차장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옥 같은 거 짓고 한옥마을 같은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적에서 한옥마을 보존을 위해서 필요하면 이 한옥마을에다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주차장법상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100%까지 완화하면 주차 대수가 0대입니다. 0대. 빵대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옥마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주차장 설치 기준에서 차 없는 거리 이런 거 또는 지금처럼 한옥마을 아니면 차량 진입 금지 구간 이런 단어가 나오면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해서 이 한옥 자체에다가 주차 같은 것들이 없더라도 건물을 짓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차장법에 따라서 건물을 지었으면 그 건물에 주차하는 주차 대수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한옥마을 같은 걸 짓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법상 19조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한옥마을 그 다음에 차 없는 거리 차량 진입 금지 구간 이런 표현이 나오면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8번 문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구단위계획은 당연히 지구단위계획 수립 자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죠.
자, 2번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거 2km 이내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일단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이고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서 1km 이내에 위치한 적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는 곳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일단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아까 정택이 뭐 10년, 시가와나 공원이 해제 30만 이런 것들이고 지금 요거는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이다. 근데 이 앞에가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도시역에서 신규 개발지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 요거 잘못됐습니다. 요걸 답으로 해야 되겠네요. 자, 3번 시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왜냐면 도시개발구역은 신규 개발지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 같은 것들을 정하면 그 지역 전부 일부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수립기준 또 나왔네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것 맞습니다. 자,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지역이면 그때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아까 정택이 정비구역 또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지역이면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요 중간에 있는 말들은 뭐 예외인데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보시면 이거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요거 2번으로 보시고 아까 2번 지문에 대한 해설을 조금 봐드리면요. 자, 요건데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 자, 다음에 신규 개발지 이런 지역에다가 전부 일부의 범위를 잡아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여기 9번에 보시면 일반 주거, 준주거, 중공업지역, 상업지역. 자, 이 부분이 이제 우리 34회 기출 문제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도시지역 중에서 일반 주거, 준주거, 중공업, 상업지역 같은 데서 다음의 지역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가 있는데 아까 여기 보시면 3개 이상 대중교통 노선이 교차하는 결절지로부터 1km 내 요걸 낸 겁니다. 아까 시험 지문이. 여기가 보시면 도시역에서 지정할 수 있는 곳이지 지정하여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주요 역세권, 고속버스 터미널 이런 것들이 이런 용도지역 장소에 있으면 이런 지역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는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번에 아까 2번 질문 그래서 틀린 겁니다.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자, 9번. 자, 지구단위 계획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이 관광특구면 아까 신규 개발지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범위를 뭐 전부 일부 잡아서 정할 수 있으니까 맞고 자, 도시지역 외지역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으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자, 건축물의 형태나 배치,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은 지구단위 계획 내용인데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니까 맞네요. 자, 4번 그리고 비슷한 거 또 나왔네요. 차량 진입 금기 구간, 한옥 마을 같은 거 나오면 주차장법상 주차장 설치 기준을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서 최대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으니까 이 4번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주민은 자, 시장문수 같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한테 가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이나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제안이란 말이 또 나왔네요. 주민들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5가지 항목에 이 주민 제안 대상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이나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 같은 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답 이거 4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10번. 10번 보시면 자, 틀린 걸 찾는 거네요. 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건물을 건축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공사용 가설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공사에 필요한 가설 건축물은 공사하는 동안 임시로 사용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에 맞지 않아도 건물을 건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1번 지문이 최근에 이제 개정된 사항인데 이게 지금 틀렸습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때는 지구단위 계획을 준수해서 건물을 건축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공사용 가설 건축물 같은 거, 그 다음에 대목구용 가설 건축물, 그 다음에 존치 기간이 3년 정도 이내로 쓰는 가설 건축물은 임시로 사용하는 가설 건물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하고 맞지 않아도 건축할 수가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1번 질문 잘못됐고요. 자, 2번 지구단위 계획은 해당 용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수립하는 거 당연히 맞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 때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기 전에 원래 그 땅의 용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건 맞고요. 자, 이 3번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죠. 이거 이제 네 번째 테마에서 우리 배웠던 겁니다. 자, 시장문수가 자기가 직접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이나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면 시장문수 본인 자신이 결정권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 맞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도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이든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든 둘 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5번 관광단지 신규 개발지이기 때문에 도시적에서 이런 관광단지 같은 경우가 정해지면 전부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이 1번이니까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측면이 있죠. 4번, 5번 같은 지문들은 3번도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그래서 봐야 되는 겁니다. 기출문제를 보시면 여러분들 36회 시험에서도 반복되는 지문들이 나올 겁니다. 자, 11번 문제. 오늘 우리 실효조항이죠.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실효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공통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되면 5년 안에 관련 허가나 인가 승인 같은 걸 받아서 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5년 되는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을 잃기 때문에 이 답이 이제 3번입니다. 5년입니다. 이건 해설 한번 보겠습니다. 해설 보시면 자, 우리 이제 이 개발하는 순서가 자,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로부터 3년 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자, 위에 거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고 밑에 거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인데 이게 3년 안에 3년이 되는 날에 자, 만약에 3년 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결정고시가 안 되면 그 3년 되는 다음 날에 요 위에 있는 요 결정 자체가 이게 실효가 되는 것입니다. 3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자, 그 정상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결정이 되었더라도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됩니다. 착수 안 하면 5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요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결정 자체가 또 실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되는 다음 날에 요 바로 앞에 있는 절차가 실효가 되죠. 결정이. 자, 요거를 시험 문제를 낸 겁니다. 5년을.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요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니까 출발점이 어디냐면 이 그림에서 요겁니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관한 결정고시로부터 5년 안에 관련 인허가 같은 걸 받아서 공사 착수 안 하면 5년 되는 다음 날에 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관한 결정, 요 위에 게 아니라 요거 중간에 있는 요 결정 자체가 효력을 잃는 겁니다. 요걸 문건을 낸 거니까 정답을 우리가 3번으로 보시고요. 자, 이제 심화 문제를 풀 건데, 심화 문제 이제 계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계산 문제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문제 자체를 그냥 이해하시고, 계산 공식을 한번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24회 문제인데, 자, 문제를 보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면, 용적률을 완화를 해준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막 완화하는 게 아니라, 이게 착한 일을 했을 때 이게 완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착한 일은 뭐냐면, 자기 대지가 1000제곱미터가 있었는데 1000제곱미터 중에 일부를 학교용지로 제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를 자기 땅의 일부를 제공했기 때문에 자기 대지가 이제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자, 거기 줄어든 면적에서 용적률을 좀 늘려주는데 이제 그게 공식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 읽어보면 3종 일반 주거지역 지구단위 구역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에 땅이 있었다. 갑이. 근데 그 자기 대지의 일부를 학교용지로 적용했다.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 용적률이 적용이 되면 허용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을 용적률을 완화해서 건물을 지으면 최대 얼마까지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건데 일단 대지가 1000제곱미터가 있었고 학교용지로 제공한 면적이 200이네. 200. 자,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원래 용적률이 300%입니다. 300%. 300% 계산하고 학교용지 제공부지 용적률은 현재 용도지역하고 동일하다. 이게 제공 후에 용적률도 현재 용도지역 용적률과 일단 동일하다고 보는데 이 세 가지 자료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자, 일단 이거 해설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정답이 2번이 나왔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상황이 이런 거예요. 3종 일반 주거지의 값이 원래가 1000제곱미터가 있었는데 자, 1000제곱미터 중에서 학교용지를 200을 제공하면 자기 땅이 800으로 줄어듭니다. 800이면 자, 원래 용적률 300%로 짓는 게 아니라 300%에다가 얼마를 가산시켜준다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800제곱미터로 땅이 줄었으니까 여기 300% 원래 용적률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얼마를 가산시켜주는데 이 가산시켜주는데 이 공식이 좀 복잡합니다. 자, 이 보십시오. 자, 제공 후 대지 면적 이게 이제 분수로 들어가는데 제공 후 대지 면적이 800이죠. 그다음에 1.5를 이제 상수로 곱합니다. 1.5 곱하기 제공면적 200 곱하기 제공부지 원래 용적률 300%를 곱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자기 땅이 1000제곱미터가 있었으니까 1000제곱미터에서 200을 제공하면 땅이 800으로 줄었다. 줄었는데 이 분자가 1.5 곱하기 적용면적 200 곱하기 제공부지의 원래 용적률 300% 그러면 300% 쓰고 원래 용적률을 다시 한번 앞에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300%에다가 더하기 요 분수를 계산해서 하면 요게 112.5%가 나오기 때문에 합치면 425%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 잘 보세요. 425%, 412.5%인데 이게 112.5%니까 300%라고 112.5%를 가산하면 412.5%인데 이게 이제 800제곱미터에다가 용적률 415%를 적용하면 그러면 800제곱미터 적용하는 겁니다. 1000이 아닙니다. 이 사람 땅이 800으로 줄었으니까 그래서 800제곱미터에다가 4.125로 곱합니다. 이게 이제 이게 412.5%를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 3,300 요게 4배 조금 더 짙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정답이 이게 3번이 되죠. 2번이 되겠죠. 3,300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가 좀 어려우니까 요 문제 자체를 그냥 여러 번 보셔가지고 요 공식을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3가지가 줍니다. 지금 원래 땅 1000 용적률입니다. 자, 학교 부지를 200을 적용했으니까 800으로 줄었네요. 그 다음에 3종 일반 주거지의 용적률은 300%다. 이 3가지 자료를 가지고 공식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300% 다시 한번 써주고 플러스 분수를 만들어서 제공 후 대지면적 800에다가 1.5 곱하기 제공면적 200 곱하기 용적률 300%를 써가지고 이걸 더해서 412.5%가 나오면 800제곱미터에다가 적용을 해서 4.125배를 적용해가지고 3,300제곱미터가 이 대지에서 허용받은 최대 연면적입니다. 자, 심한 문제 두 번째 거. 이건 이제 건폐율에 관한데요. 자, 이 문제는 이 공식이 좀 앞에 용적률과 좀 다릅니다. 일반 상업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에서 원래 건폐율이 60%다. 그런데 자기 대지가 400제곱미터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또 착한 일을 했네요. 400제곱미터 중에서 100제곱미터의 공공설 부지를 제공을 했다. 그래서 400에서 100을 제공했으니까 이 사람은 300으로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착한 일을 했는데 400에서 100제곱미터만 제공했기 때문에 원래 건폐율 60%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조금 가산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최대 건폐율의 한도가 몇 %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 일단 보세요. 자, 이때는 공식을 보면 자, 이 사람이 400제곱미터의 일반 상업지역 땅이 있었는데 자, 원래 건폐율이 60%로 적용을 받는다. 근데 이 사람이 제공을 했다. 공공시설 만들으라고. 아까처럼 뭐 학교용지 같은 거로 제공을 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공공시설 같은 거 학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100을 제공하면 이 사람은 300제곱미터로 면적이 줄면서 자, 건폐율이 60%가 아니라 이 보십시오. 이번에 공식이 좀 달라집니다. 자, 완화되는 건폐율은 해당 지역 원래 건폐율이 60% 써주고 곱하기입니다. 이건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 들어갑니다. 곱하기 가지고 1 더하기 자, 원래 대지 면적이 얘 얼마입니까? 저기 400 공공설 제공 면적이 100이니까 이게 4분의 1 해가지고 0.25, 0.25니까 1.25가 곱해져가지고 75%가 되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건폐율을 완화시켜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땅에 지금 4분의 1을 착한 일을 한 겁니다. 400제곱미터 중에서 100제곱미터만 이 공공설부 제공했으니까 건폐율도 4분의 1을 가산시켜 준 겁니다. 원래 건폐율에다가 4분의 1을 더 가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15%가 가산돼가지고 65%, 75%가 되는 거죠. 정답이 이거 보시면 4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건폐율에 완화되는 공식하고 그다음에 용적률에 완화되는 공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좀 구별을 해서 보기 때문에 좀 심한 문제로 좀 볼 수 있습니다. 3번 문제. 근데 이 문제는 우리 앞에 문제랑 이게 중복이 된 문제입니다. 이거. 자, 관광특구 뭐 전부일부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고, 자, 도시적 외의지역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건축물의 형태나 색채는 지구단위 계획 내용 중에 포함될 수 있다고. 이거 답이 아까 4번. 이거 앞에 거랑 중복이 됐습니다. 이 문제가. 보시면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이면, 자, 최대 주차장 설치 규정을 100%까지 완화할 수 있으니까 정답을 4번으로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자, 건폐율 등의 완화 조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우리 4번 문제는 도시지역 외의지역입니다. 도시지역 외의지역이니까 도시지역이 아닌 관리농림 자연 같은 데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건폐율 등을 완화할 수 있는데 아까 우리 완화할 때 도시지역 외의지역도 자, 당해 용도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에 원래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용적률은 200% 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아까 우리 보신 겁니다. 설명을 제가 드린 겁니다. 이거. 도시적 외의지역도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이 비율 정도 범위 안에서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적용되는 것보다 1.5배 이내, 원래 적용되는 것보다 용적률은 2배 이내에서 완화가 되는데, 자, 문제는 3번을 잘 보세요. 건축물의 높이는 120%, 원래 높이의 120% 이내에서 완화되는 것은 도시지역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시지역 외의지역이기 때문에 1번, 2번 지문은 맞지만 3번 지문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도시지역에서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요즘 3번이 틀렸습니다. 요거 좀 해설을 보시면요. 자,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 완화되는 규정이 있는데, 도시지역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건축 제한 같은 용도 제한에다가 높이 제한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까지 완화가 됩니다. 아까 우리 뭐 차업누가리 같은 거. 이제 비도시지역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건축 제한까지만 완화가 되지 높이 제한과 주차장 설치 기준은 완화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비도시지역에서는. 그래서 지금 비도시지역에서 높이 제한을 1.2배 범위에서 완화한다는 것은 도시지역 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3번이 지금 틀린 겁니다. 이 문제도 어려웠습니다. 이거. 나머지 4번. 계획관리지역에다가 개발진흥지구를 정하고 이런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면 건축물의 용도 제한 같은 건축물의 종류, 용도 제한 같은 경우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근데 완화하더라도 뭐 아파트 같은 거 어떤가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5번 지문 자체도 뭐 그런 지문들이 있습니다. 정답은 일단 3번으로 보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가 이건데 34회 문제인데,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준산업단지도 신규 개발지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2번 보시면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이용 증진을 위한 지역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는 지역에 일반 공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우리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보시면 뭐 일반 주거, 준주거, 중공업지역, 상업지역 쪽만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공업은 해당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자,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나야지만 지정하여야 한다니까 이거 잘못됐죠. 10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도시지역 외의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정하려고 할 때, 자, 보시면 여기 2분의 1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 된다. 아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도시지역 외의지역에서 할 때 첫 번째 항목에서 이 계획관리지역이 그 전체 네모 안에 반 이상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 이상입니다. 자, 농림지역의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는 위치 요건이 맞으니까 농림지역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 포함이 된다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2분의 1 포함이 된다니까 틀린 지문이고 정답을 이거 2번으로 봐야 되는데요. 자, 이거 보시면 아까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는 지역들이 이게 신규 개발지, 준산업단지도 들어갑니다. 쭉 가다 보면 여기 9번에 도시지역적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일반 주거, 준주거, 중공업, 상업지역 같은 지역으로 이런 지역에 해당이 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는 요걸 물어봅니다. 요거. 자, 여기에 보시면 일반 공업지역은 들어가지가 않죠. 그래서 아까 문제에서 이런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내시면 수험생들 많이 틀리십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일반 공업지역은 해당되지 않는다기 때문에 이게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됩니다. 정답을 2번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긴 강의였는데, 그다음 한번 우리 지구단위 계획하고 이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부분이 잘 어렵습니다. 이거 좀 문제를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